우리가 이제 동맥가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동맥혈에서 산소의 분압은 80 내지 100 토로라고 하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35 내지 45 토로라고 한다. 이 pH는 7.36에 7344이며 중탄산이온 HCO3- 염기인데, 이것은 22 내지 26 미리이퀄버런트 퍼 리터를 하고, 요새는 이걸 중탄산이온을 하지 않고 하이드로겐 카보닉 이온, 탄산수 이온이라고 한다. 전해질 중에서 이제 마그네슘의 중지하에 칼슘이 그 심근 같은 데서 그 포타슘과 대행하기 때문에 칼륨이 많을 때에 이제 칼슘도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산염기 평형이라는 것은 이제 CO2, 카본 디옥사이드라고 하는데, 한글에서는 이걸 갖다 거꾸로 써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라고 했다. 이 CO2하고 H2하고 섞였을 때 이것이 평형이 이제 CO2가 많아지면은 즉 호흡 부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H2CO3 카본의 게시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안해가지고 이것이 1이라면은 HCO3 바이카보네이트 혹은 또 하이드로겐 카보닉 애시드가 1대 20으로 이렇게 다시 평형이 되기 때문에 H2CO3 카보닉 애시드는 H 플러스 HCO3 그 1대 20으로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옛날에는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라 해서 HCO3가 했는데, 요새는 이걸 갖다가 하이드로겐 카보닉 이온,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한다. 체내에서 큰 전제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 H2CO3하고 HCO3는 1대 20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H2CO3는 불완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 하이드로겐 이온, H 이온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세포내에 있는 포타슘이 이동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애시도시 있을 때는 포타슘이 많아진다는 거. 즉 애시도시스는 하이퍼칼레미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근태에서 이 포타슘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부정맥이 일으킬 때 막을 방법이 이것을 대호환할 수 있는 그 마그네슘의 중지에 칼슘을 이렇게 투여하면 된다는 것. 이 평형 상태에서 레스피레이션 애시도시스라는 것은 호흡을 부전해가지고 몸 안에 CO2가 많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 수소 이온이 많아지는 그 애시도시스가 되는 것이고, 알칼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 이제 호흡을 과호흡을 해가지고 CO2가 적을 때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수소 이온이 적어지는 것이 알칼로시스라고 하는 것이다.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고 하는 것은 구토나 설사등으로다가 이제 HCO3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빠져나갔으니까 그걸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히 수소 이온도 많아져가지고 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 반대로 뭐 중탄산염이라든가 이런 거 섭취해가지고 그 HCO3가 증가하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또 왼쪽으로 진행되니까 이걸 알칼로시스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용어로다 이제 카본하이드레이트는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고, 바이카보닉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탄산 그 말하는 것이고, 요새는 이제 뭐 하이드로겐 카본이라고 한다고 했고, 근데 이 중탄산이 HCO3에다가 금속 NA나 K가 겹한 것이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약알칼리를 만들고 뭐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뭐 이스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카보닉 애시드인 H2CO3에서 그 H 하나가 그 금속 원자, 그러니까 K나 그 혹은 또 뭐 NA로다가 치환된 것이 이제 치환된 걸 갖다가 탄산수소염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한다. 이때는 애시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NA가 이제 H2에 붙으면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K가 붙으면 탄산수소 칼륨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물과 결합해가지고 이제 가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Na 플러스하고 HCO3가 물속에서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하고 HCO3가 H2하고 합하면은 이것이 이제 HCO3가 없어지는 방향 그 왼쪽으로다가 진행하게 되면 결국 CO2하고 그 H2가 만들어지고 NaOH가 형성돼 가지고 그 좌측으로 흘렀던 우측으로 흘렀던 것이 좌측으로 이제 방향이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수소가 적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역방향이 됐으니까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고 이때 형성된 NaOH는 약한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이제 베이킹 파우더로 사용됐을 때 이것을 가열하면은 쉽게 분해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돼 가지고 가열했을 때 이산화탄소도 하고 날아가고 물과 남는 것이 NaOH가 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칼륨이 많을 때 부정맥은 왜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칼륨의 혈중의 증가 시 상대적으로 칼륨하고 이제 반대적인 것이 이제 나트륨인데 이것이 체외로 배출돼 가지고 나트륨이 배출될 때는 동시에 H2도 배출된다. 그래서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분 배출 후에서 예를 들어서 포타슘을 섭취했을 때는 이 체중에 포타슘이 많아져 가지고 하이포칼레미아가 되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심장이 부정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타슘이 이렇게 몸에 많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10%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포타슘을 갖다가 세포 내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아이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심장에서 그 K 기능을 갖다가 칼슘이 이렇게 호환하기 때문에 K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비본 아이브를 소서해 주는데 비본이라는 것이 이제 이온 교환 수지로서 여기 이제 양이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양이온이 이제 혈중에 많은 포타슘 이온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도 하고 또 라식스 같이 이렇게 다티라 퓨 같이 포타슘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응급에 쓰기도 하고 또 칼리메이트 애니마라든가 네뷸라이저트 벤톤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알아볼 것 같으면은 그 혈관 내에는 그 WBC, RBC, 블러드셀 그리고 플레이트리트, 플라즈마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의 그 플라즈마라는 혈장 속에 칼륨 농도가 정상치가 3.7 내지 5.3mg 이퀴벌런트인데 이거보다 높은 상태를 하이포칼레미아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크로닉 레널 페일리어와 앉을 때는 5.7 이상이라고 했는데 크레아틴 0.5 이상, 프레아틴 유리아도 생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크로닉 레널 페일리어라든가 혹은 또 외상이 심한 사람 혹은 화상이 심한 사람 이러한 경우에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칼륨이 그 혈중에 많게 되면 근육이 디폴라이제이션 되는데 리폴라이제이션이 방해받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칼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포 속에 있는 칼륨이 세포 밖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거니까 다시 디폴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육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신경 전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겁고 그리고 이제 부정맥 등을 보이는 것도 역시 이제 AHV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려면은 전기를 발생하려면은 그 소듐이 들어가고 포타슘이 나와야 되는데 포타슘이 나올 게 없으니까 부정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칼륨이 혈중에 많게 되면 이것이 소듐과 대항적으로 이렇게 그 소듐이 밖으로 나가게 하니까 수분이 감소돼 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것 같으면 그 크로닉 레널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노폐물 배출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포타슘 같은 것도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사성 산증 즉 수소 이온이 많아지는 상태가 된 걸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고 유레미아의 특징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중에서 포타슘 이온이 많아지는 방향 즉 칼슘이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어진 것이다. 이 편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다시 근육이 붙는데 이때 근육이 파괴되는 물질 크레아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근육도 세포니까 세포가 파괴되면 거기서 이제 세포 내에 있던 그 포타슘이 이제 혈중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혹은 또 뭐, 혈액 수혈로다가 용혈 현상이 생겼을 때라든가, 혹은 또 뭐, 염료를 지원했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는데, 칼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세포 내에 98%가 존재하고 세포 외에는 그 소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이동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생리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칼륨이 많다는 것은 심장 조직에서 이제 부정맥을 일으킨다. 왜냐면 그 칼륨이 많다는 것은 심장 조직에서 세포들이 그 안에는 칼륨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게 없으니까 리폴라이제이션을 방해해가지고 이제 부정맥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제 심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갖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그 어떤 약물에 의해서도 고칼륨 혈증이 유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페니실린 불 칼륨 V 칼륨 제제라든가, 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예를 들어서 카프토프릴, 뭐 에날라프릴, 오스, 올메사라탄, 이런 하이퍼텐션 약제들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겠다. 그 자율신경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혈관도 이렇게 그 이완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뇨 효과를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는. 근데 이런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신경을 갖다 이렇게 억제하게 되면은 카테코라민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그 포타슘을 몸 안에서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뇨를 갖다가 억제한다 이거지. 이제 이뇨를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즉 고혈압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뇨를 일으킨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포타슘이 많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엔지오텐신 그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라든가, 혹은 엔지오텐신 2 그 안타고니스트인 발사르탄 같은 그 혈압 제제에도 포타슘을 많게 하고, 디곡신 같은 것이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인데, 이것이 몸 안에 ATP를 많게 하는 것이다. 엔드디아스틱 볼륨을 많게 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약간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그 파이브릴 제제인데, 혈압은 약간 올려주나 전반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을 좋아지게 해가지고 맥박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압 약간 상승시키는 제제이고, 이런 것을 먹어도 마찬가지로 그 칼륨이 많아지고, 베타기량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소프로놀, 피프라테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혈압약이지만 이것이 칼륨을 이렇게 많아지게 하고, 한약재 중에 진통제로 쓰이는 그 아콘리틴이라는 건 부자의 성분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포타슘을 많게 하는 것이고, 급성 신부종 환자는 신장으로 노폐물을 체외로 잘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산성 물질이 그 산화된 그 수소 이온을 가진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사성 산증이 되는 유레미아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 그 신부종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혈액 내에서 수소 농도가 높은 대사성 산증은 세포 내의 포타슘을 혈관 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래가지고 세포 내의 칼륨을 세포 외부로 유출해가지고 혈관 내에 더욱더 포타슘이 많아지면서, 또 세포 내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포타슘이 적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디폴라이제이션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보통 심하지 않은 고칼륨 혈증을 6ml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고 하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 심해지면 이제 T파가 상승하고 PR 간격도 연장된다. 뭐 PQ 간격이 이제 보통은 5롱쿰 200ms가 되는데, 이것이 연장돼가지고 AV 블록이라든가 모비주 1, 2 뭐 종종 소맥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더 심해지면 평편한 P파가 나타난다. P파가 이제 기준선이 2.5고 높이가 1.5인데 이보다도 더 평평해지고, 그 다음에 넓어진 QRS파가 나타난다. 정상적인 눈금이 그 QRS가 2농금, 2농금이니까 80ms가 되는 것이고, QT가 연장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 내지 4 칸,
6칸 이상 되는 이런 그 EKG 소견을 보이게 돼가지고 그 서맥이 생기고 심실 차단되고 뭐 빈맥도 되고 그다음에 아트럴 파이브런스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사데스 포인트 해가지고 스트레이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칼륨이 많게 되면은 그 신경 전도가 리폴라이제이션에 장애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세포 외부로 포타슘이 이동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신경 전도가 안 돼가지고 감각신경 이상, 뭐 반사신경 저하, 뭐 하행성 말고 상행성 그 이완성 그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에도 작용해가지고 근육도 리폴라이제이션하는 걸 방해해가지고 이제 호흡 근육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 보전도 되고 또 쇠약회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쇠약회도 하고, 특히 혈액을 갖다 투석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칼륨혈증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융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투석하면서 융혈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포 내에 있는 포타슘이 과다하게 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만일 장에서 흡수된 그 칼륨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험수 많이 먹어가지고 주로 이제 골격근이나 간의 조직들을 그 세포 내로다가 인슐린이라든가 에피네프린이 밀어 넣어준다. 이것이 인슐린이나 에피네프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한 칼륨들이 그 세포 외에 그 혈관이나 세포 간질의 칼륨 농도를 갖다가 그 치사량 수준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나와야 되고 그 에피네프린도 적당하게 잘 나와야 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혈액투석 환자들이 왜 칼륨이 많아지냐면은 투석 환자는 일반적으로 그 부신의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한다.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역할이 나트륨과 수분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자동적으로 배출하려는 상태를 되는 그런 성분이 이제 그 호르몬이 이제 알도스테론인데, 이 투석 환자들한테는 이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투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덱스토글루메르스, 족스토글루메르스에서 이제 그 없는지 알고, 그 혈액이 없는지 알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몸 안에서 내분비 중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알도스테론 분비가 되면 그 몸 안에서 이제 나트륨과 수분을 흡수하고 K를 자동적으로 배출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신장에서 이제 기억하기를 우리가 안 해도 뭐 알도스테론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잘해주네 하면서 이제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포타슘을 배출하는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식사 후에 고칼륨 혈증을 방지하는 기전은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혈관 내 칼륨을 그 세포 내로 이동시켜서 저장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물질 분비에 의한 세포 내 칼슘 저장 능력이 예를 들어서 모두 유독증, 유레미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유레미아라는 것은 신장의 그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당뇨병성 혈액투석 환자들의 고칼륨 혈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고혈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상태다. 그런 사람들은 그 포타슘의 혈증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악화되는데, 고혈당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인슐린이 그만큼 적게 나온다, 잘 안 나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포타슘이 혈증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된다. 이 고칼륨 혈증이라는 것은 그 환자에게 처방된 약에서도 이제 약화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심근염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약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고혈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독증, 유레미아 환자의 경우는 그 같은 농도의 디지탈리스라 하더라도 식사 같은 것에 의한 거와 관계없이 그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가 이제 고혈압제로 아까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베타 아드레날린은 베타가 베타1, 베타2에다 작용하는 것이 베타 브로코, 프로프라놀이 있고, 그 베타1 실렉티브 아테롤 계통은 이제 이런 포장이 없지만은 프라포놀 계통, 베타1, 2에 다 작용하는 것은 이런 그 혈압제는 칼륨을 높이는데, 특히 항고혈압제로 사용하는 이런 그 프로파놀 계통의 베타 브로커는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아드레날린 작용, 즉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그 카테코라민을 차단한다는 얘기지.
차단의 성분을 갖다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제 뭐 발사라탄 뭐 이런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떨어지니까 에피네프린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거 에피네프린이 나와야 칼륨이 혈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이 있어야 포타슘이 세포 내로 이동이 되는데 베타블로커를 쓰는 사람은 그 아드레날린 작동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포타슘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혈중 내에. 세 가지 기능. 뭐 심장 이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헤파린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 300초 즉 5분 이내에 응고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헤파린이라는 것은 이제 아스피린과 달리 플레이트를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헤파린은 프로스롬보를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응집하는 걸 방지하게 하는 그런 약품인데 이 헤파린 같은 경우도 쓰면은 이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거는 대개 이제 5.5ml 이퀴벌런트 이하, 정상보다도 약간 높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가 이제 뭐 칼슘 섭취, 뭐 시금치나 바나나 같은 것을 제한한다든가, 칼슘 보존 이뇨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이로노트 같은 거 이런 것은 칼슘을 못 빠져나게 하는 이뇨제 쓰지 말고 대신 잘 그 칼륨을 배출해주는 다티라, 프로사마이드, 다이크라지드, 티아자이드, 라르식스, 프로사마이드 같은 것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면 칼륨이 밖으로 배출이 잘 된다는 얘기랍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가벼운 거고 5.5ml 이퀴벌런트 이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심전도 상의 이상을 보이는 고칼륨 혈증은 혈액 투석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지만은 투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임상적으로는 이제 급하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우선 심장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칼슘을 주사하면은 심장 근육에서 칼슘이 CA가 그러니까 칼륨의 그 기능을 호환하려는 상황이 강하다. 그때 마그네슘이 중지해가지고 그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그네슘 중지해서 이제 칼륨의 기능을 대하고 또 칼륨과 그다음 나트륨은 서로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칼륨을 또 이제 그러니까 칼슘을 전문 주사하고 이게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비본 튜어 같다. 또 이제 칼륨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이완교환 수지가 이제 뭐 양이온이 있는 것이 뭐 포타슘을 이용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먹는 것이 뭐 이완교환 수지를 IV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투석할 때 투석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러한 조치를 해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해가지고 혈중에 있는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칼륨 혈증에 대한 치료는 심근 조직에 대한 칼륨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칼슘을 집어넣고 외부에서 세포 내로 이제 칼륨을 재분배시키기 위해서 인슐린과 에피네프린, 글루코스 같은 걸 투여하고 체외로 칼륨의 배수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뭐 칼슘 교환 수지 등 그리고 또 다이얼리시스 같은 거, 투석 같은 걸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치료가 당을 투여한다고 했는데 당을 투여하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 당과 포타슘을 혈관에서 조직 속, 즉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 좀 칼륨도 제한해야 된다. 바나나 시금치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혈액 투석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온 교환으로 칼슘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이온과 이렇게 포타슘을 이렇게 교환하게 되는 그런 걸 IV도 해준다. 뭐 이게 이제 그리고 고칼륨 혈증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칼륨의 혈청 농도와 심전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칼륨 농도가 5.5 내지 6.0ml 이퀴벌런트 약간 상승했다면은 T파가 뾰족해지고 QRS가 2칸 80ms보다 오히려 짧아진 경우에는 환자가 혈류각적으로 안정적이라 하면은 이뇨제, 그러니까 포타슘을 배출할 수 있는 뭐 다티라 퓨어 같은 걸 쓰고 이온 교환 수지를 IV 비분 같은 걸 해가지고 칼슘 이온이 K를 호환 제거하는 효과를 보게 하고
칼륨 농도가 6 내지 7mg 이퀴벌런트로 약간 더 높을 때는 PR가 정상은 2.5 내지 2.5에서 5칸인데 이것이 이제 QRS 파 2칸과 합해가지고 이제 더 연장된 경우에는 그 포도당과 인슐린 또는 중조산 나트륨을 투여하고 염기를 투여하고 칼륨을 빠르게 세포 내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인슐린 효과라는 것은 인슐린은 원래 ATP의 가수분해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ATP가 ADP로 되는 것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다. 거꾸로 말해가지고 ADP가 ATP가 되는 데는 칼슘이 많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되는 가수분해에서는 그 칼슘이 많아지게 되니까 많아진 칼슘이 이 포타슘을 호환해가지고 그 심장 근육에서 포타슘의 기능을 호환해가지고 그 어리세메를 이렇게 좀 덜하게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첨가된 포도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의 저혈당 효과,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서 세포 내로 포타슘을 저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투여하는 것이고, 중조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기는 이제 HCO3 이 염기를 제공해서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니까 그 H2가 적어지는 역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그 산증을 이렇게 치료해주게 되면 당연히 포타슘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H와 K는 같이 간다. 여기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은 포도당과 인슐린 또는 중조산 나트륨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심한 칼륨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온 교환 수지, 즉 비본을 IV를 해가지고 칼슘과 그 포타슘을 이온을 교환한다든가 혹은 혈액투석 그 포타슘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동반돼야 된다. 그럼 칼륨 농도가 7mg 이퀴벌런트 이상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높은 것인데 이런 경우는 QRS파가 원래 2칸인데 이것이 납작해지고 복합파가 납작해지고 넓어진 경우가 될 수가 있다. QRS가 이제 상당히 이제 커진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부전 수축이 진행될 수가 있으며 심각한 심장 대상 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때는 염화칼슘을 투여하여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이 마그네슘 중저에 칼슘이 그 포타슘의 기능을 심근해서 이렇게 작용하게 하는 염화칼슘은 상당히 강력한 그 수분 흡수제다. 그래서 뭐 제설제로다가 눈 속에 있는 물기도 빨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나 이 칼슘의 투여는 총 칼륨 그 농도는 감소시키지 않고 기능만을 대체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온 교환 수지 비본을 이용해서 교환하거나 혈액투석을 이용해가지고 포타슘을 근본적으로 양을 줄여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동맥가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